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오늘 날짜가 21년 5월 27일이에요. 네, 건설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동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 26일 날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몸이 너무 몹시 좋지 않아서, 어제 만들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만들게 됐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이제 투자 전략, 미국 증시나 아니면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때 이런 말을 요즘 들어가지고 부쩍 많이 합니다. 하나는 백신 모멘텀과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정책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섹터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주 하면은 정책 모멘텀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실 이 정책 때문에 가장 크게 리스크 요인으로 적용받는 곳이기도 하죠.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서 이 정책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그러한 섹터가 바로 건설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건설업종을 볼 때 디스카운트 요인은 총 세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사업 부분, 이 민간 사업 부분에서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해외 수주죠. 해외 수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요 두 가지 요인으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압축이 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한 것과, 그리고 현재 주가와 관련된, 여기 이제 제가 KRX 건설 쪽을 갖다 올려놨는데, 주가와 관련된 그런 코멘트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맨 뒷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쪽에다가는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 않았던 거를 살짝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더 갈지 안 갈지,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KRX 부분에서 쭉 내려가지고,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봉인데, 2017년도까지, 지금 이제 KRX가 2017년도 이전까지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앞에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건설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KRX보다는 현대건설의 주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냐면은 현대건설이 워낙 대표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의 주가 추이에 따라서 전체 건설업종도 같이 움직였던,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던 그런 경향들이 컸거든요. 자, 과거 흐름을 보면은 2000년대 이제 중반부터 후반까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상승세를 보였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세 가지를 갖다가 함께 요약해 보면요, 이 세 가지, 이때 당시 이제 정말 초강력이었어요. 말 그대로 초강력 그런 랠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 섹터에 비해서는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건설업종 쪽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하물며 현대건설 하나만 놓고 봐도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그러한 상승이 아니었죠. 이게 10배예요, 10배. 요게 10배입니다, 요게. 근데 이제 조선주들 중에 현대 미포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40배, 40배 이상으로 막 그랬죠. 그러니까 좀 틀릴 겁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 올랐던 거는 디스카운트 요인, 제가 세 가지 모멘텀, 뭐라고 그랬죠? 정부와, 그 다음에 민간,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 수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3박자가 맞아야겠죠. 당시에 2000년대 중후반기에 국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하고요. 이때부터, 제가 그전에는 별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에 확실하게 이런 거를 갖다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여기에서 도입됐죠, 처음으로. 물론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분양가가 많이 올랐으면 그렇겠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공공 부분과 그리고 주택구 부분, 그리고 이기 신도시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쓰면서 폭발적으로 뭐가 나왔죠?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국제유가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당시에 국제유가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해외 수주도 엄청났습니다. 해외 수주도 이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이제 뭐 두바이나 예,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개발권들이 있었죠. 여기에서 수주권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는커녕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침체죠. 침체 흐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요 고점 찍은 부분만 요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보여요.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는데도 제한이 걸렸고요. 여기서는 아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뭐였죠?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죠.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때 또 한번 발작을 일으켰어요. 시장이. 그 뒤에 국제유가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 보면은 2015년도와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15년도와 16년도에 굉장히 좋았고 반짝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정확하게는 요 상태에서 요렇게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 텐데 삐쩍 올랐다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외 수준은 괜찮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국내 정책 기조가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이 좀 차별을 받았죠. 예,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상승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상승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가 보여드립니다. 예, 요 차트는요, 요 그래프는 국내 건설 부분, 공공과 민간 부분의 신규 수주량이에요. 예, 공공과 민간 부분의 신규 수주량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참조를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역대 최고급이죠. 예, 역대 최고급으로 민간 부분에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은 어떻죠? 공공 부분은 아직까지 2009년도나 2009년도 혹은 2007년, 8년, 9년도, 그 다음에 10년 뭐 요런 때까지는 좀 못 미쳐요. 작년까지는 좀 못 미칩니다. 그러나 민간 부분만큼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총 2020년도 신규 수주액만 179조 원이라고 합니다. 2019년 대비 플러스 16% 이상 증가했다라고 해요. 즉 수주액만 놓고 봐도 상당히 큰 그러한 그 역대급의 어떤 기록을 갖다가 달성해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공 부분은 이대로 주저앉을까요? 안 주저앉을까요? 안 주지 않겠죠. 어제만 해도 25일만 해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첫발 내딛었다 해가지고 서울시가 올해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고요.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규제를 서울의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2025년까지 총 24만 호 주택을 갖다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자, 분명히 좀 긍정적인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차트는 뭐냐면요. 자, 이거를 이제 분양 물량이에요. 분양 물량. 예, 분양 물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아파트 분양 물량을 말하는 거죠. 주택건설 분양 물량이요. 아직까지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 육박하는 그러한 분양 물량이 2021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책이죠. 정책. 자, 이거 부분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정부에서 정부 정책과 제가 이제 메가 트렌드 테마라는 거를 갖다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백신과 관련했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요. 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데, 자, 이
백신을 설명할 때 어떤 부분을 설명했냐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정책 테마와 그 다음에 선거 공약까지 겹쳐질 경우가 굉장히 큰 테마입니다. 정책 테마만 가지고서는요, 반쪽이 불과해요. 선거 테마까지 겹쳐져야 돼요. 과거에 나온 테마들을 보면요, 이런 메가 트렌드 테마가 정책과 선거 공약이 합쳐졌을 때 상당히 크게 갔던 경향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거 공약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현상,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우선순위로 대권 주자들, 대선 도전자들, 예,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예, 코로나와 그 다음에 주택 부분입니다. 그쵸?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자, 말 그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들 말하는 게 이겁니다. 예, 주택 공급을 갖다 확대시키겠다 라는 거예요. 예, 각종 규제를 풀어가지고. 예. 그러면 요게 요길로 정점 42만호에서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예,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 볼게요. 이 45만호 가구를 갖다 분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이게 더 컸다라고 해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올해 초나 2020년에 건설, 특히 주택 건설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분양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컸다라고 합니다. 예. 무엇 때문에 컸느냐? 이건 바로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의 분양 물량이 재건축 지연 때문에 좀 정체 지연 뭐 이런 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예, 그게 만약에 되졌으면 이것보다 더 컸겠죠. 그런데 원래 시장 컨센은 42만호가 아니었대요. 42만호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한 40만호 안팎이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42만호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이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42만호가 연초 컨센서스고요. 지금 현재는 45만호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약 3만 가구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주택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수요와 공급이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이 같이 늘어나는 와중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주면 뭡니까? 자, 여러분들 Q와 P가 늘어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반도체를 보면서, 스마트폰, IT 기기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P는 가격이죠. 이건 공급량이고요. 그죠? 자, 이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가격까지 늘어나면은 뭐죠? 매출이 배가 되겠죠.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즘에 건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죠. 미국 시장 어땠어요? 목재 가격이 상당히 크게 급등하고 그 다음에 건자재 가격도 전체적으로 상승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시멘트 가격이나 레미콘, 예, 콘크리트, 레미콘 가격도 상승을 하고 기타 건자재 가격들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이나 아니면 기존에 분양 단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부담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신규로 공급될 주택 물량이 많아질 경우 분양 단가가 어떻게 해요? 분양 단가가 상승해주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분양 물량도 많아지는데 분양가도 높아진다. 예, 긍정적이겠죠? 예, 상당히 긍정적일 거랍니다. 실제로 한 평당 분양 단가 추이를 보면요, 2018년도에는 1289만원, 2019년도에는요, 예, 대략 1000만원 정도 늘어나 1385만원, 2020년에는 1398만원, 2021년 올해죠. 올해는 대략 1400만원대 초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하나 말씀드렸어요.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팍팍 커지지 못하고 있어요. 즉 전국의 분양가입니다. 전국. 그런데 여기서 수도권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굉장히 뭐죠? 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죠. 예, 그런 구조라는 것도 참고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예, 뭐가 있냐면은 바로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 요 차트입니다. 자, 총 수주액이에요. 국내는 이제 공공과 민간, 그 다음에 해외 부분에서의 수주를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죠.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0년에 보시면요, 실제로 뭐죠? 수주액이 최근에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국내 민간과 공공 부분에서의 이 수주 총액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해외 수주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때 당시 2005년, 6년, 7년에 비해서 거의 뭐 폭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해외 2022년 해외 수주 부분인데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앞으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들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은 중동 지역 등에서 발주하는 플랜트 건설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국내 건설사들의 호재일 수 있습니다. 자, 괜히 인플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요 수주 총액도요, 예전처럼, 예, 이렇게 급증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조선에서는 LNG라고 그러죠. LNG선. 예, LNG선. 이 LNG선만 조선에 강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 건설사들이 다른 국가들의 건설사들에 비해서 국가들의 건설사들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LNG 플랜트 시설을 갖다가 건설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수혜도 상당히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국내와 해외 수주가 2021년 올해 목표 달성 충분히 가능할 듯 싶은데 이후 2021년까지도 그러한 회복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성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2020년 국내 및 해외 신규 수주 총액은 건설사 총합이 무려 2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대급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이 기록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수주죠. 예, 수주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2000 언제예요? 앞으로 2년에서 3년가량이죠. 2023년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는요, 수주한 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만해요. 물론 수주 산업이라는 게 수주가 빵빵 터야지 주가가 가는 겁니다. 미래를 반영하는 거예요. 미래 실적을 반영하는 거예요. 수주 기업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 실적이 빵빵 터질 때 어떻게 돼요? 주가는 하락해요. 예, 수주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예, 해서 수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주가.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래도 일단은 그런 실적 부분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2, 3년간 고공행진을 그러니까 고공행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정책 부분도 좋고, 그죠? 거기다 선거까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택 분양, 예, 공공, 민간 주택 분양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외 수주 부분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 3박자가 무려 10여 년 만에, 15년, 예, 15년 만에, 맞아떨어지는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텔레그램에서 대충 얼추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뭘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KRX 건설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건설사들의 평균 12개월 예상 12개월 예상 실적을 감안한 PER이 몇 배인 줄 아십니까? 예, 몇 배인 줄 아시나요? 지난 10년간입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10년간 평균은 몇 배냐면 9.2배수래요. 예, 9.2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있죠? 예, 코스피의 12개월 예상퍼가 몇 배라고 그러죠? 보통 코스피가 막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증권사에서, 리포트에서 11배 수준은 지켜줄 겁니다. 그러면서 11배 수준이면은 지수 환산시 뭐 3,100포인트입니다. 뭐 3,000포인트. 이런 말 하죠. 예. 예. 말 그대로 평균포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건설사들은 항상 못 미치는 그러한 저평가 상태에 있었어요. 이렇게 저평가 상태에 있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저평가에 있었을까요? 유독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말 그대로 디스카운트 요인, 즉 리스크 요인이 항상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내 건설 산업이나 아니면 분양가도 상승하고 주택 공급이 많아진다. 정책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국제 유가는 빠져요. 혹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외 수출은 늘어나는데 정책이 반건설, 반 SOC, 예, 이쪽에 맞춰지다 보니까 정책 부분이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혹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서 또 여기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또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꼭 한두 가지가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예, 말 그대로 저평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딱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KRX 건설 차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이죠? 기술적으로. 아니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12개월 예상퍼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개월 예상퍼는? 예, 지금 현재 12개월 예상퍼는 대략 6.4배 수준이라고 그래요. 6.4배? 6.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저평가죠? 예, 코스피가 1.1배 수준. 예, 1.1배네. 11배 수준. 예,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예. 자, 디스카운트 요인 세 가지를 갖다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뭐 제가 뭐 이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증권사 리포트 한 3개 정도 예, 이렇게 보고 예,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가만히 생각한 거를 갖다 전달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추가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일단 조정이라고 받으시나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조정은 위에서 놀고 있는 박스권 조정, 그죠? 그런데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더 상승하느냐 아니면은 좀 뭐 한두 달 정도 박스권 조정 조금 더 받고 그리고 상승하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장이 괜찮다면. 개인적으로. 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하나씩 계산되는데 여기에 해외 수주 쪽만 좀 더 발주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공공건설 부분 있죠. 공공 부분에서의 발주가 좀 더 늘어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어지면서 건설업종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시장에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대로 다 되면 다 돈 벌고 저 지금 어디 가서 사나요? 예, 청담동이 아니라 라스베가스에 가서 놀고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게임류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좀 고스톱 같은 것도 안 치거든요. 안 치고 못 칩니다. 예, 짝을 못 맞춰요. 포카도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예, 뭐 게임? 예, 뭐 스마트폰이 게임 안 깔려 있어요. 집에 컴퓨터도 원래부터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고 지금도 할 생각도 없고 예,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좀 아니고 뭐 좋은 데 가서 살고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잘하면은 제가 잘하면은 뭐 돈 많이 벌었죠, 뭐 예.
어쨌든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안 합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은 안 해요. 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안 하냐면 종목에 대한 설명을 했다가는 아무래도 이게 전체가 보는 데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되더라고요. 부담됩니다. 그런 게 항상 있어요. 물론 뭐 대표주로 큰 종목들 위주로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건 바이 건으로 건별로 뭐 삼성전자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이렇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렇습니다. 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뭐 이런 것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진행할 수 있어도 이런 산업을 얘기할 때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또한 중소형주들은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호가 다 망가져요. 이런 데서 하면은 안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웬만하면 진행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26분가량 됐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